그럼 결과적으로 아까 중심지론은 두 가지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관계라는 것은 오른쪽에 이제 설명이 된 것처럼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을 말한다. 이 조건은 항상 뭐가? 재와의 도달거리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돼. 즉 재와의 도달 범위 내에 최소 요구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 관계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항상 학원가에서는 식당을 예를 많이 들죠. 식당 사장님이 식당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벌어야 될 돈이 있죠. 그 매출액이 존재해야 돼요. 인건비라든지 재료값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관리비라든지 각종 비용이라든지 그 사장님이 인건비도 벌어야 되죠. 마진 같은 거. 따져보니까 하나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명 정도 손님이 와야 된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게 뭐죠? 최소 요구치가 되지. 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님 수를 말합니다. 고객 수, 수요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이 최소 요구치 규모 정도는 벌어야 돼. 최소 요구치 규모라는 것은 정상 이윤을 얻었을 정도의 고객 수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100명 정도가 만약 와야지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럼 100명이 최소 요구치 규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은 배후지에 있어요. 그럼 배후지에 있는 고객 식당을 이용하려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와야 되거든요. 식당 맛이 괜찮다. 그럼 멀리서도 손님이 찾아오죠. 하루에 한 200명 정도가 기꺼이 교통비를 지불하면서 올 용의가 있다. 이게 재화의 도달거리가 된다. 그럼 도달거리가 요구치보다 크죠. 그러면 큰 이 빗금 지불만큼이 식당 입장에서는 초과 이윤이 되는 거죠. 100명 정도 오면은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더 오는 거니까 즉 도달거리가 요구치보다 커야지 중심지가 성립이 된다는 논리죠. 근데 이제 식당에서 판매하는 음식 맛이 형편없으면은 하루에 만약에 2명밖에 안 온다. 그럼 도달거리가 2명밖에 안 온다 그러면은 요구치보다 미달하죠. 그 인건비 못 벌고 재료값 못 보니까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보다 커야 된다? 도달거리가 요구치보다 커야지 중심지는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탈의 중심지론에 대한 내용은 동그라미 2번 그리고 밑에 3번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거리 관계를 잘 개념하고 관계를 알아두신 의미가 있고요. 이걸 정리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크리탈의 중심지론의 주요 내용을 약간 설명한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그 계층별로 다 논했어요. 이 크리스탈이라는 분은 중심지도 고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그 재화도 고차위, 중차위, 저차위죠. 계층도 고차한 계층, 중차한 계층, 저차한 계층을 다 논했는데 이걸 다 논하는 것은 별 실익이 없는 것 같고요. 그 동그라미 1번부터 이제 3번까지가 기본적인 설정입니다. 기본 그 상식적인 조건에서 보시면 돼요. 이 고차 중심지가 있고요. 고차 중심지 서울로 따지면 명동 같은 데를 말합니다. 그럼 거기 규모가 크죠? 규모가 크고 기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한 점포들이 있죠. 백화점부터 해서 뭐 편의점까지. 그리고 거리도 멀죠. 여기서 말하는 거리는 재화의 도달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멀리서도 명동을 이용하는 배후지는 우리나라 전국이다. 뭐 중국, 일본까지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화의 도달거리가 멀고요. 그 수는 적을 수밖에 없죠. 일당 100이니까 명동 같은 규모를 가진 중심지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많지 않잖아요. 수는 적다. 그럼 저차 중심지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지. 저차 중심지는 규모는 작고요. 그리고 기능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거리는 가깝죠. 그리고 이제 수는 많을 수밖에 없어. 다 반대로 하시면 돼요. 저차 중심지에 대한 대표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마다 상가가 있죠. 거기가 저차 중심지라 보시면 돼. 보시다시피 규모는 작고 기능도 제한되어 있고 동네 장사다 보니까 배후지가 가깝습니다. 그 수는 지금 아파트 단지마다 있으니까 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거기 내용 중에 하나가 수를 가지고 별도로 논했는데 고차 중심지는 수가 적고요. 저차 중심지 수가 많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제 표현이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저차 중심지에서 고차 중심지로 갈수록이야. 그 동그라미 이제 2번에 대한 논리가 나오죠.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는 당연히 줄어들죠. 저차는 많고 고차는 적다 그랬으니까. 중심지 수를 보니까 이게 무슨 모양이다? 피라미드 형태란 거야. 피라미드 형태란 것은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 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1, 2, 3번을 중심으로 해서 4번과 5번을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탈러라는 학자는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이제 개념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 정립을 해줬고,
그럼 중심지가 형성이 됐어요. 근데 두 개 중심지가 있네. A하고 B개 두 개 중심 도시가 있는데 그럼 장사가 잘 되려면 그 사이에 배후지가 있어요. 고객이 있으면은 배후지는 고객을 끌어당겨야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형성된 중심지하고 중심지 간의 경쟁 관계를 논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밑에 나오는 중력 모형이라고. 또 상당히 중요하죠. 여러분 올해 또 출제할 수도 있는 학자인데 레일리입니다. 자, 올해 또 중요한 학자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이죠.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보면 레일리는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을 했습니다.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응용한 무슨 모형? 중력 모형을 적용하죠. 자, 이 내용이죠. 자, 두 도시인데 우리 도시 단위를 기준해요. 레일리는 우리 도시 단위를 기준해서인데 중심지 간의 상호작용이죠. 이 중심지 간에 우리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레일리다.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해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두 도시인 크기인 인구에 비례하고 이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작년 시험에 또 이 내용을 정답으로 뭐죠? 뭐를 바꿨어요? 비례와 반비례를 또 바꿨죠. 항상 여러분 요걸 바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비례와 반비례 이것을 바꿨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비례는 항상 여러분 공부할 때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항상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 자, 고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유인력인데, 자, 유인력은 우리가 반비례는 분모로 가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인데 이건 분모로 가고 이 비례는 분자로 가요. 인구의 비례, 이거 분자로 가는데, 자, 이 수식을 이용해서 우선 계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자, 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론, 요 내용을 계산 문제 하나 예를 봅니다. 자, 출제 예상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 10km 떨어지고 있다. 자, A 도시의 인구죠. 자, A 도시의 인구는 5만 명. 자, B 도시의 인구는 10만 명이죠. 자, 여기에 C 도시가 여기 있는 거예요. C 도시. 자, 이때 여기서 5km 떨어졌고 여기에 10km 이렇게 떨어졌다. 자, 이때 C 도시에 있어서의 인구는 얼마? 3만 명이다. 그럼 C 도시에 있는 인구 3만 명이 A 도시에 몇 명 살아가고 나머지는 몇 명 살아가냐? 이렇게 이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 상대적인 A 도시 몇 명 가면 나머지 몇 명 가냐, 이게 상대적인 소매 잠재력의 크기를 구하는 게 레일리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은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 도시에서 A 도시와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얼마냐?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밑줄 C 도시 인구의 80%만, 여기 중요합니다. 80% 밑줄. 이게 포인트야.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하고 우리는 다른 조건은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항상 우리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자, 80%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A 도시로 몇 명 가느냐? 자, A 도시로 C 도시 인구 중에 몇 명이 A 도시로 가냐? 상대적을 할 때는 이렇게 비례 분수식 또는 비례식으로 가는데, 자, A 도시, B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이죠. 이때 A 도시로 인구 유인 비율은 A 도시 인구 얼마죠? 5만 명의 비례. 자, A 도시 인구 5만 명의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자, 이 분기점. 자, 이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5km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 자, 비도시로 인구 유인비율은 비도시 인구 10만 명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수식을 여러분이 쓸 줄 알면은 그 다음에 계산이 돼요. 이 수식을 항상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다. 자, 이때 분모 분자죠. 요거죠. 내항이 곱은 뭘로 간다? 분모. 5의 제곱은 25 곱하기 10만 명. 내항이 곱은 분모로 갑니다. 자, 외항이 곱. 자, 이 외항이 곱은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 곱하기 5만 명은 분자로 갑니다. 내항이 곱은 분모로, 외항이 곱은 분자로. 우선 요 계산하는 방법 기억해 두시고, 약분하면은 이게 4죠. 또 약분하면 2죠. 2분의 4, 1분의 2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요 분수식을 뭘로 표현한다? 비례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분수식을 비례식으로 표현하면 A 대 B는 2 대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얘기죠. A 도시로의 인구 얼마 가느냐, C 도시에서 얼마 가느냐, 또 B 도시로 인구 유인 규모는 C 도시 인구 얼마죠? 3만 명이죠. 자, C 도시 인구의 이 3만 명. C 도시 인구의 3만 명의 몇 프로? 80%가 있어. 80%. 예? C 도시 인구의 80% 얼마죠? 2만 4천 명. 자, 2만 4천 명 중에 2만 4천 명이 A, B 도시에서 구매하는데 얼마죠? 2 대 1이잖아요. 2 더하기 1. 전체 3이야. 전체 3에서 A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2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B는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1을 차지하고 있다. 2만 4천 명이죠. 3, 8, 8이 16. A는 16,000명. 2만 4천 명 중에 16,000명이 A 도시로 가고 나머지 8,000명은 B 도시에서 구매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예, 우리는 C 도시 인구의 80%만 A 도시와 B 도시에서만 구매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내일리에 있어서 계산 문제가 이런 형태로 출제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포인트 보면 제3자의 사기강박 얘기가 나와요. 사기강박. 자, 바로 사례만 들어가야죠. 뭐 사례 문제라면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뭐 기본 강의에서 강조했지만 갑이라는 사람을, 갑사장을, 유흥업소 나이트클럽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에요. 유흥업소 하는 사장인데 유흥가에서 이 사람은 을조포기가 역전파 부도목이에요. 얘가 가서 강박했어요. 갑사장 그 영업권을 헐갑에 양도하지 않으면 영업장 폭파시킨다더라야. 동생들이 영업장 헐갑 넘기지 않으면 밤길은 다니지도 말아라. 응? 우리 사시미파래. 사시미파. 강박했어요. 또는 기망했어요. 그래서 기망당 사기당 갑사장이 사기 강박한 을조포기한테 계약 맺은 것이 아니라 사기 강박은 을조포기가 하고 너 병사장한테 영권 넘기지 않으면, 그래서 사기 강박당한 갑사장이 어쩔 수 없이 병한테 영업권 헐갑에 양도 계약을 맺고 영업권을 넘겨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 얘기하는 거죠. 사기 강박한 사람은 을조폭이고 계약 맺은 사람은 그래서 병과 결맺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기 강박한 을조폭이를 제3자라 부르고 사기 강박당한 갑사장을 표의자라 부르고, 그리고 계약 맺은 병을 상대방이라 부르는 거죠. 사기 강박은 을조폭이가 하고 계약은 병과 맺은 거. 이게 1년 전 일이야. 1년 만에 갑사장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어. 근데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취소할 거야. 취소는 소급표가 있다. 취소는 부당반환이 있어요. 취소하면 영업권 되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당반환 청구해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때는 누구 태도가 중요하다? 제3자 사기강박은 상대방 병의 태도가 중요하다. 법조문제를 보자면 이게 1년 전 일이지만 이게
1년 만에 치사할 수 있겠느냐. 상대방 병이 선이 뭐 난 몰랐다. 난 1년 전에 을 조포기가 너 강박에 맺은 게 몰랐다. 상대방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라면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갑사장은 이때는 이 영업권 양도결 취소할 수 없다. 얘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병사장이 악이 또는 유과실이었더라.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시킨 거예요. 을 조폭이 협박해서 영업권만 넘기면 내 1억 줄게. 제가 시킨 거 악이 또는 유과실이에요.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 누구한테도 달린 거야. 그러면 취소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없다. 다 틀리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없을 수도. 누구 태도에 따라서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야. 그런데 3자 사기 강박에서 상대방 병사장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가만히 입만 다물으면 돼. 이 모든 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그 대신 갑이 지는 거야. 판사님, 1년 전 을 조폭의 협박에 못 이겨서 영업권 헐값의 양도계약 맺은 것은 얘는 이미 악입니다. 악이란 증거 되겠습니다. 악이란 증거 되겠습니다. 야 유과시입니다. 되겠습니다. 입증 내면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입증 못하면 이거 추정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상대방 유리하죠. 자, 요거 이 110조 2항 얘기예요. 그런데 자, 판례가 좀 어려운데 외우셔야 돼요. 이때 이 사기강박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의 부하 직원이에요. 부하 직원. 월급 받고 일하는 을부장이야. 얘가 고용인이고 피용인이냐 부르는 거예요. 월급 받고 일하는 을부장이 너 병사장과 계약 안 맺으면 폭파해버릴 거야. 그 부하 직원 협박에 계약 맺은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뭐라 부르는 거냐. 사기강박 을부장이 상대방의 피용자일 때는 피용자라는 게 벼한테 월급 받고 일하는 부하 직원이라는 거예요. 피용자일 때는 이것이 을부장이 협박해서 병사장과 계약 맺은 거예요. 이 피용자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이 부하 직원은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이 어려워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외우세요. 이해 안 돼. 이거 어려워요. 상대방의 부하 직원은 110조 2항 말하는 제3자 해당한다라 불러.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얘가 협박했더라도 병사장이 선의 무과실하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의와시면 취소. 이걸 따라가야 돼요.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방의 대리인이었다면 이 대리권주네요. 대리인이 상대방 병의 대리인이야. 대리인이 협박해서 계약을 맺은 거야. 이렇게 계약을 맺은 거야. 본인이랑. 상대방의 대리인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우셔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피용자는 부하직에 해당한다. 상대 대리인은 함재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정을 안 따라가요. 법을 안 따라가고 본인 병이 선인지 악인지 관계없이 이때는 언제나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왜? 항상 대리인과 본인은 동일시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 돼. 홍일인. 같은 사람을 취급하는 거야. 같은 사람을 취급해야지 나의 대리 사기 강박했을 때 본인이 선이라 보호받는 게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지. 이 정도 되면 75점짜리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딱 기억하셔야 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기까지.